어머님, 제발 그 냄새나는 틀니 식탁 위에 좀 올려두지 마세요. 진짜 보기만 해도 밥맛 다 떨어진다고요. 엄마, 왜 그런 더러운 걸 자꾸 식탁 위에다 올려놔? 여기 음식 먹는 데잖아. 그러니까 미영이가 스트레스 받지? 며느리와 아들의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키운 자식집에서 이런 대접이나 받다니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대놓고 무시당하는 이런 끔찍한 기분, 혹시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날 전 더 이상 바보같이 당하고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당한 만큼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5, 김숙자입니다. 30년 동안 동네에서 숙자 떡볶이집을 운영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해진 데다 계속된 불경기로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제 남편은 영수가 10살 때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35, 남편은 40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홀로 남겨졌지만 아들 하나는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떡볶이집을 시작했습니다. 몸이 부서질 듯이 아파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 노력 덕분에 영수는 대학까지 졸업했고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 회복하세요. 방은 따뜻하게 해놨어요. 허리 수술 직후였습니다. 의사는 최소 3개월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영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영수는 5년 전 미영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공손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 같았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제가 떡볶이집 장사해서 번 돈으로 대부분 마련해 줬습니다. 신혼집 계약금도 제가 보태줬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지만 아들 행복하라고 아낌없이 내어줬습니다. 처음 도착한 날, 며느리 미영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 식사, 깨끗하게 정돈된 손님방.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30년간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며 번 돈으로 아들 대학도 보내고 이 아파트 계약금도 마련해 준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수야, 정말 고맙다. 엄마가 얼른 나아서 돌아갈게. 영수와 미영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요? 천천히 회복하세요.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의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단 3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넷째 날부터 미영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한 빵과 우유로 바뀌었고, 저녁에는 피곤하다며 툭하면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영수는 회식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미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좀 움직이실 수 있죠? 화장실은 혼자 가실 수 있는 거죠? 미영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여전히 허리가 아팠지만 짐이 되는 기분이 싫어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 오늘부터 자원봉사 나가거든요. 점심은 냉장고에 밥이랑 김치 있으니까 꺼내 드세요. 그렇게 하루 종일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허리 통증에 절뚝거리며 물 한 잔 마시러 부엌에 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담 주기 싫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미영이 돌아왔을 때
저는 반가운 마음에 무리해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그러다 다치시면 어떡해요? 아직 몸이 불편하신데 누가 음식을 하래요? 그냥 쉬시라니까. 며느리의 말에 상처를 받으면서도 저는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미영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야지. 그날 밤 식사 자리에서 영수는 제 음식을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이거 왜 이렇게 짜요? 미영이가 건강식으로 싱겁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영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30년 떡볶이집을 해서 입맛이 강한가 보다. 미영은 싱크대에 그릇을 거칠게 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여긴 떡볶이집이 아니라 가정집이에요. 좀 구분하셔야죠. 그 말투는 마치 가시 돋친 채찍 같았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이 집에서 불편한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찍 방으로 들어가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방을 나왔을 때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어머니 언제까지 계실 거야? 허리 회복되면 본인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지. 그래야지. 엄마도 혼자 계시는 게 편하실 거야. 그런데 어머니 틀리가 자꾸 싱크대에 있어서 아주 역겨워서 죽겠어. 어제는 내 칫솔 옆에 있더라니까? 아우, 짜증나. 내가 어머니한테 말해볼게. 근데 집에 돌아가시면 혼자 어떻게 지내실까? 우리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여보, 나보다 어머님이 더 중요해? 게다가 어머님이 오시면서부터 우리 생활이 얼마나 불편해졌는지 알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엿듣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세수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세면대에 놓아둔 틀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어제 분명히 여기 뒀는데 방 안을 샅샅이 뒤져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틀니 없이 거실로 나갔습니다. 미영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혹시 내 틀니 봤니? 미영은 놀란 척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틀니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어디 두셨어요? 어제 분명 자기 전에 세면대에 뒀는데 없어졌어. 어머, 어쩌죠? 어머님이 잘못 두신 건 아닌가요? 나이 드시면 가끔 기억이 흐려지기도 하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치 제가 치매라도 걸린 것처럼 말하는 미영의 표정이 너무나 위선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난 분명히 세면대에 뒀어. 영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틀니가 없어졌대. 세면대에 두셨다는데. 영수는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좀 더 찾아보세요. 예전부터 툭하면 깜빡깜빡했잖아요. 어디 있겠죠? 그리고는 신문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을 틀림없이 맞이해야 했습니다. 미영이 준비한 식사는 딱딱한 토스트와 사과였습니다. 틀림없이는 씹기 힘든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불편하시겠네요. 죄송해요. 오늘 집안 구석구석 찾아볼게요. 미영의 가식적인 위로가 더 듣기 싫었습니다. 저는 꾹 눌러 참고 사과만 조금 베어 먹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틀니가 없으니 제대로 말하기도 힘들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미영은 일부러 딱딱한 음식들만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돈가스예요. 틀니 없으시니 많이 불편하시겠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영수는 그런 미영을 말리기는커녕 모른 척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는 주방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작은 비닐봉지에 쌓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직감적으로 그것을 열어보았습니다. 역시나 제 틀니였습니다. 이럴 수가.
손이 떨렸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은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제 아들 내외가 이렇게까지 저를 내쫓고 싶어 하다니요. 틀니를 씻어 다시 끼우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떡볶이집을 하면서 알게 된 몇몇 단골 손님 중에는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김숙자예요. 오랜만이죠? 상담 좀 받고 싶은데. 변호사와의 통화를 마치고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복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저는 평소와 다르게 밝은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영과 영수는 의아한 눈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틀니 찾으셨어요? 미영이 가식적인 미소로 물었습니다. 응, 찾았어. 쓰레기통에서. 순간 미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수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쓰레기통이요? 어떻게 거기 있었을까요? 글쎄다. 나도 모르겠네. 누가 일부러 그랬을 리는 없잖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미영은 얼른 화제를 바꿨습니다. 어머님, 오늘 스테이크 해봤어요. 드셔보세요. 고마워. 그런데 내일 내가 집을 좀 비울게. 친구 만나기로 했거든. 어디 가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영수가 물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간다는 말에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저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은 영수 몰래 은행에 가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었습니다. 영수는 모르겠지만 이 아파트의 명의는 아직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제 복수를 생각하니 묘한 흥분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조용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깨기 전에 집을 나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일찍 어디 가세요? 뒤돌아보니 미영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 만나러 간다. 아침부터요? 몸도 불편하신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오빠가 걱정할 텐데. 걱정한다는 말과는 다르게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약속이 있어서. 점심에 돌아올게. 미영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제가 어디로 가는지 감시하고 싶어 했지만 노골적으로 따라올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저는 집을 나서자마자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목적지는 은행이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운영했던 떡볶이집의 권리금과 남은 저축을 모두 확인해야 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제 통장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총 3억 5천만 원, 떡볶이집 권리금 2억과 제가 평생 모아온 저축 1억 5천이었습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준 돈도 상당했습니다. 아파트 계약금과 결혼식 비용으로 1억 3천만 원이나 이체해 준 내역이 있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곧바로 법원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여전히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 제가 명의자가 되어준 것인데 지금까지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출력해 주세요. 종이 한 장을 받아들고 저는 묘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제 무기가 생겼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떡볶이집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김숙자 여사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별로 안 좋아요. 변호사님.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저는 지난 몇 주간 아들 집에서 겪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틀니 사건부터 시작해 일상적인 무시와 모욕까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참고 나와야 할까요? 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을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 명의가 여사님으로 되어 있으니 법적으로는 여사님 소유예요. 원하신다면 언제든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내 아들인데 그래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퇴거 요청은 감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몇 가지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선 공식적인 명의 확인과 함께 적절한 기간을 두고 퇴거 요청을 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내 아들과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제가 겪은 모욕과 무시를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영수와 미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생각해봤는데요. 영수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몸도 많이 불편하시고 저희 집도 좁고 좀 더 편하게 요양하실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미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요양병원이 좋을 것 같아요. 허리 치료도 계속 받으실 수 있고 24시간 간호사가 있어서 안전하고요. 오빠랑 알아봤는데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하다니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틀니를 숨겨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이제는 아예 집에서 내보내려고 둘이서 같이 머리를 굴렸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나도 생각해 볼게. 미영과 영수는 서로 놀란 표정을 교환했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승낙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정말요? 어머님이 이해해 주시다니 다행이에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영수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예약해놨거든요. 그래, 좋아. 근데 그 전에 내가 먼저 할 일이 있어. 뭔데요, 엄마? 내일 말해줄게. 오늘은 좀 쉬고 싶구나.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완벽한 계획이 보였습니다. 저를 요양병원에 보내고 그 사이 제 재산을 모두 가로채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영수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수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영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어제 말했던 내 할 일 말이야. 바로 이거야. 저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영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영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야. 아직도 내 명의로 되어 있더구나. 영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영이 부엌에서 나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미영이 다가왔습니다. 영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서류를 미영에게 건넸습니다. 미영은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래, 놀랐지.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아직도 내 명이라는 사실에 너희는 내가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니? 내가 그냥 요양병원에 가면 이 집을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영수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단지 엄마 건강이 걱정돼서. 거짓말 그만해라. 너희가 내 틀니를 숨기고 나를 집에서 내쫓으려고 한 것도 알아. 쓰레기통에서 내 틀니를 찾았을 때, 그때 이미 너희의 진심을 알았어. 영수와 미영은 말문이 막힌 듯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난 결정했어. 이 집을 팔기로. 뭐라고요? 영수와 미영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건 니들 문제야. 내가 너희에게 해준 것처럼 너희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 봐. 난 30년 동안 떡볶이집을 하며 너를 키웠어. 그것도 남편 없이 혼자서. 넌 대학도 보내줬고 취직도 했고 결혼도 시켜줬어. 그런데 이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너희는 나를 무시하고 버리려고 했어. 저는 숨을 고른 뒤 계속 말했습니다. 집은 다음 주에 매물로 내놓을 거야. 한 달 안에 이사해라. 더 이상 할 말 없다. 영수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달라질게요. 미영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을 홀대한 건 제 불찰이에요. 오빠는 잘못이 없어요. 제발 오빠에게는 화내지 마세요. 그들의 눈물과 사과에도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들의 진심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밥상에서 너희에게 무시당하고 내 틀니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걸 봤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알아?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너희는 나를 짐처럼 여겼어. 그 상처는 이제 다시 회복될 수 없어. 저는 방으로 돌아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영수와 미영은 거실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 영수와 미영에게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부터 난 친구 집에서 지낼 거야. 부동산 중개인이 이 집을 보러 올 거니까 준비해둬. 한 달 후에는 새 주인이 들어올 거야. 영수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네 문제야. 난 이미 내 역할을 다 했다. 이제 너희 차례야.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가벼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떡볶이집을 할 때부터 서로를 의지해온 30년 지기 친구 정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숙자야,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네 아들인데. 괜찮아. 내 결정에 후회 없어. 그 아이들은 내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그래도 집을 팔아버리면 너무 가혹한 거 아냐? 아들 내외가 갈 곳이 없다며.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 틀니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했어. 나는 그저 그들에게 현실을 가르쳐 주는 거야. 일주일 후 아파트는 4억 원에 팔렸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전원마을의 작은 집을 구입했습니다. 마당이 있고 텃밭을 가꿀 수 있는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남은 돈은 은행에 저축해 두었습니다. 영수와 미영은 결국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수는 실적이 나빠져서 은행에서 해고되었고, 미영은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갑자기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이웃들과 친해져 서로 농산물도 나누고 김치도 함께 담그고 시골 생활의 소소한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숙자야, 영수 소식 들었어? 미영이가 많이 아프대. 뭐, 어떻게 알았어? 영수 친구 부인이 우리 동네 미용실에 오는데 거기서 들었어. 미영이가 뇌종양이 있다네. 수술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고생 중이래.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병이 들었다는 소식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건 그들의 문제야. 더 이상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며칠 후 예고 없이 영수가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초췌한 옷차림. 더 이상 은행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엄마, 말도 없이 불쑥 찾아오고 무슨 일이니? 정희 이모한테 주소 물어봤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아들을 들여보내지 않고 현관에서 대화했습니다. 그래서 왜 찾아왔어? 영수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미영이가 아파요.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돈 빌리러 왔니?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니? 한 푼도 도와줄 생각 없는데. 엄마, 제발요. 미영이가 정말 위험해요. 수술을 못 받으면 그건 너희 문제야. 내가 아플 때 너희는 어떻게 했니? 나를 무시하고 내 틀니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를 요양병원에 처박으려고 했어. 엄마, 그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건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나는 상관없어. 저번에 말했잖아. 너희와 나는 이제 남이야.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엄마, 한 번만 살려주세요. 미영이 부모님께도 도움을 청했지만 그분들도 형편이 어려워요.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는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틀니를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던 그 순간의 배신감이 다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일어나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내 대답은 변함없어. 도울 수 없다. 엄마, 이제 내 집에 얼씬도 하지 마. 다시는 찾아오지 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영수의 흐느낌이 들렸지만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창문으로 보니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아들의 애원하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지만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한 행동을 생각하면 도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후 친구 정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숙자야, 영순의 소식 들었어? 미영이가 결국 수술을 못 받았대. 그래. 그건 왜? 미영이 부모님도 결국 대출이 안 됐나 봐. 그래서 수술 시기를 놓쳤대. 지금은 병이 많이 진행돼서 휠체어에 의지에 생활한대. 의사가 앞으로는 평생 그렇게 지낼 거라고 했다네.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곧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그건 안 됐구나. 그런데 굳이 그걸 왜 나한테 말하는 거야?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 안 해? 그래도 네 며느리고 네 아들 아내인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내가 아플 때 그들은 어땠는지 기억나? 날 쓰레기 취급했어. 그래도 정이야. 이제 제발 그 얘기 그만해. 내 결정이야. 그들은 이미 내게 죽은 사람들이야. 1년 후 더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수가 생계를 위해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다 심각한 척추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그도 역시 평생 허리를 제대로 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영수와 미영은 둘 다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작은 지하방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 보조금과 이웃들의 도움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한 행동을 생각하면 돕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전원주택에서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텃밭 가꾸기, 이웃들과 차 마시기, 동네 노인회 활동하기.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제게는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 낯선 모습이 보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여자와 지팡이를 짚은 남자가 어렵게 제 집 앞까지 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고통과 고생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영수와 미영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자마자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누구시죠? 영수의 얼굴이 당황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저예요, 영수. 저는 당신들을 모릅니다. 집을 잘못 찾으신 것 같네요. 휠체어에 앉은 미영이 제 앞으로 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반쪽이 굳어 있었고 말을 제대로 할 수도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 님, 죄송해. 미영의 말은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어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남처럼 대했습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저는 당신들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동네는 국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우린 구걸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요. 당장 경찰에 전화할까요? 제 차가운 태도에 두 사람은 결국 물러났습니다. 영수는 힘겹게 지팡이를 짚으며 미영의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천천히 언덕을 내려가는 모습은 정말 비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 후로 그들의 소식은 다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에게서 간간히 소식이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영수와 미영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국가의 도움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꿈과 희망을 잃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저는 동네에서 떡볶이 할머니로 유명해졌습니다. 마을 행사 때마다 제 특제 떡볶이를 만들어 나눠주면 모두들 좋아했습니다. 제 작은 텃밭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고 매일 이웃 할머니들이 찾아와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는 마을 노인회 회장이 되었고 지역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가끔 그들이 생각날 때면 틀니를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제 결정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비참한 현실이 마음에 걸릴 때도 있었지만 곧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건 아니야. 그건 그들이 선택한 결과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자유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김숙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족이라도 단호하게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희생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